출구 없는 극단 정치, 여기서 문을 열겠습니다. 구교영의 정치비상구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교영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오늘 토요일 특별판에서는 지난 대선을 돌아보고 국민주권정부가 해야 할 일들을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을 소개합니다. 박지훈 변호사, 오창석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저희 못 본 사이에 드디어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네. 정말로 소회가 남다르시죠? 이거 뭐 3년 전하고 많이 비교가 돼가지고 그때 사실 좀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 며칠간도 힘들고 뭐 사실 3년 동안 많이 힘들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더 감개무량하고 더 잘할 것이다 기대감이 많이 있습니다. 아, 진짜로 이제 그 윤석열의 3년을 겪다가 네. 이재명의 3일을 겪었는데 이렇게 천양지차입니다.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네. 그 우스갯소리로 출근 언제 하는지 모르는 대통령을 보다가 퇴근 언제 하는지 모르는 대통령을 만났다. 그 얘기를 이제 하시는 게 단적으로 드러나는 사례인 것 같고, 대통령께서 이제 사실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행정 경험 이미 충분히 경험을 했고, 그리고 국회의원과 당대표를 지내면서 의회 경험도 충분히 했기 때문에 공백 없는 정치를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네. 이제 싸질러 놓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수습하는데 저는 한 일주일 정도 다 쓰지 않을까. 예, 그리고 장관 인선과 인사청문회가 끝나는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사이가 굉장히 힘든 청와대 지금 현재 대통령실 공무원들에게도 굉장히 힘든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출근길에 이제 차에서 내리는데 저는 전화 통화를 하면서 내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 봤어요. 이게 다른 대통령들과 굉장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네. 무슨 통화를 하고 있었을까요, 도대체? 근데 뭐 존댓말 쓰셨던 것 같고요. 근데 네. 보도에 따르면 사모님하고 통화를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아, 그렇군요. 네, 모르겠어요. 뭐 아는 사람 또 네. 일본은 유튜버들하고 통화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러지는 않은 것 같고 네. 아마 공식적으로 전화 받는데 만약 좀 그 불편함 찍는데 안 받으셨는데 그렇죠. 네. 아마 편하게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호처에 내린 일선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출퇴근하는데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한 차선을 이제 튀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달라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걸로 사실은 윤석열이 아니었으면은 엄청 비판 기사 많이 쏟아냈을 거예요, 초반에. 근데 이제 윤석열이니까 검찰이니까 좀 눈치 보면서 교통체증 별로 없었던 것처럼 솔직히 지난 정권 초반에 그랬었거든요, 보수 언론들도. 근데 그거를 똑같이 할 가능성이 높고 또 실제로 그렇게 보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이 겪는 이제 불편함이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트라고 했는데, 또 반대편으로 민주당 지지자분들은 워낙 실제로 테러를 당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텄을 때 안전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좀 걱정된다라고 말씀하셨던 부분도 있어서, 어쨌든 지금 다음 주인가요? 청와대 개방은 다음 주에 마감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마감이 되고 1시 바삐? 예, 빨리 이제 청와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해서, 그게 예정이 아마 100일, 취임 100일차 9월 22일 전후로 아, 그렇군요. 목표를 두고 있다, 뭐 이런 네네. 식으로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보안 시설 매립하고 또 몇몇 개의 시설들은 새로 짓거나 구조를 좀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관광객으로 위장을 해서 각국의 정보기관들이 오. 뭘 해놨을 수도 있다. 그렇지. 네. 근데 하나라도 다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가장 빠르게 청와대로 들어갈 생각을 일단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 한 최대 목표 한 100일 정도 사이까지는 네. 어쨌든 어쩔 수 없이 시민들과 함께 출퇴근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용산의 대통령실을 어쨌든 간 임시적이지만은 계속 쓰는 문제하고, 한남동 관저도 저 같으면 사실은 찝찝해서 못 들어갈 것 같은데 주술 걸려 있을 수도 있고. 국민 세금을 낭비하기 싫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쓰겠다고 한 겁니다, 지금. 어쩌면 그만큼 좀 실용적인 것 같아요. 지난 대통령실의 윤석열의 잘못된 시작점이 사실은 옮길 때부터였거든요.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기면서 모든 것들이 시작됐었고 안 좋은 것들이 일어났는데, 그게 근본 원인이 아직까지 뭐 밝혀내야 되겠지만 주술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이념이라고 할 수 있나요? 하여튼 머릿속 그런 것들 때문에 네. 옮긴 거예요, 사실은. 정반대인 거잖아요. 실제로 저 사람들이 주술 걸어 놓을 수도, 전 믿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금 또 시간 한시라도 이건 엉뚱하게 허투루 쓰면 안 된다는 그러니까요. 그런 마음이 곁들여 있는 것 같아요. 용산에 가고 그리고 한남동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저는, 제가 성남 시민이라서 가지 몰라도 성남 시민, 경기도지사,
어쨌든 신기하게 그냥 쭉 제가 있는 곳에서 함께 쫙 해오고 있는 올라가고 거죠. 있는 모습이거든요. 성남시장 할 그러네. 때도 그 느낌이 들었어요. 되게 실용적이에요. 성남시장실 1층에 애들하고 같이 가고 막 오. 애들 막 부르고 막 놀았던 기억도 나거든요. 그 전 시장은 못했던 거를. 네.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실용적 이거는 확실하다. 한번 보십시오. 기대도 좋습니다. 내가 어디다 얘기하노? 이 실용적인 너무나 실용적인 이재명 대통령이 탄생하는데 사실은 두 분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대선 기간에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유튜브 방송에도 전폭적인 지원을 하셨습니다. 예, 불파기라는 뭐 이제 그거 폐지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딱 선거 목표 동안만, 달성해서 이제 네, 선거 동안만 대선 기간만 했는데 했던 거군요. 시작할 때부터 좀 힘들었어요. 같이 하던 분들이 좀 구설 수도 있었고. 네, 맞아. 그게 예. 사실은 저는 혹시나 오해하실지 모르 옷은 이렇게 입고 왔지만 당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아무런 우리 오창석 평론가님은 전 당적 있죠. 있죠. 네. 당적이 없는데 그 당의 방송을 한다는 건 사실 부담이 있는 아,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뭐 크게 구설수 없이 넘어갔는데 다른 어떤 같이 하던 분 구설수에 휘말리기도 하고 시작이 뭐였냐면 대통령이 될 때까지였는데 그때가 어떻게 언제 될지 모르니까 한 네 달이 5달 했어요. 그때면 한 달이면 되는 거라 생각하고 시작을 했는데 이게 막 구속 취소되고 막 그러고 그 후에 파면 선고 늦어지고 막 그러면서 6월 3일 4일까지 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좀 힘들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네. 사실은 많은 국회의원도 만나셨는데 네. 평소에 몰랐는데 직접 방송을 해보니까 야 이분 재발견이다 이런 분 혹시 있습니까? 김병기 의원님 아 그래요? 너무 재밌어요. 저는 막 좀 재밌어요 심지어? 근엄하시잖아요. 오, 예. 국정원 출신. 그러니까. 래퍼 네. 비밀병기잖아요. 오, 예. 저분한테 말을 걸 수 있을까 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아주 유머러스 하시고요. 그 그렇구나. 눈매에 장난기가 너무 좋아요. 저 장난치시려고 저 보면 그래서 저는 새로운 발견, 김병기의 새로운 방면 이런 얘기 또 맞는지 모르겠는데 원내대표를 응원합니다. 야, 그냥 한 해봐. 번에 쌍피로 갑니다 이게 뭐 지금. 응원해요. 그냥 다 개인적인 소회예요. 개인적인 소회. 네. 아니 우리 오창석 평론가님은 야 네. 심지어 지상파 3사의 네. 대선 개표 방송에 참여하는 기염을 토합니다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사실 그 아니, 자리가? 일부 네. 나갔는데 원래 이제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남천동 하면서도 그랬고 지상파 방송은 나가지 않는다면 귀찮아서 귀찮기도 하고 말을 조심해야 되잖아요. 유튜브는 너무 그렇죠. 편하게 예. 되는데 한 번은 그래도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또 이제 남천동 멤버들이 한 번이라도 나갔다 와라. 그 나갔다 오면 오. 남천동 팬분들도 좋아할 거다라고. 그리고 새로운 이제. 팬도 생길 수 있는 거고. 네, 그래서 네. 사실은 남천동 같이 하는 이제 팀원들이 광고를 내서 나갔던 거고요. 오랜만에 즐거운 이제 발걸음이었고 SBS 제작진 분들한테는 미안한 거는 출구조사 발표 전에 네. 봤어요. 저희도 걱정스러운 게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축하한다고 얘기하고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걱정스러운 게 실제로 저는 그 어려운 정권 3년 동안 그래서 저 공중파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아 그렇죠. 저는 뭐 사건 반장이라든지 뭐 네. 실화탐사대 이런 그 지상파 어. 방송 아주 조금씩은 네. 계속 하고 있었는데 오창석 평론가님은 그 이후에 사실은 유튜브 쪽으로만 하다 보니까 네. 제가 제일 걱정스러운 게 혹시나 다른 비속어라든지 아. 욕설이라든지 특히 그 개표 방송에서 저는 계속 솔직히 네. 제가 다른 방송에서 봤어요. 우리가 네. 고민 많이 하고 막 너무 좋아하고 이러니까 보면서 조금 밀리는데 좀 밀려도 좋다. 여기는 어차피 공중파 방송이니까 아주 표준말 쓰고 아주 표준적으로 하고 나오면 좋겠네. 막판에 구였고 아직 개표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겼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가지고 막 최초 처음일 거예요. 아니 그거 하러 와가 옆에 상대 진영도 있는데 이재명 당선 축하드리고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요. 투표 중. 깜짝 놀랐습니다. 오창석 평론가 이렇게 이입한 이유는 아마도 네. 이재명 그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여러 정책적인 건의 같은 경우에 틈나는 네. 대로 이렇게 드린 거 아닙니까? 예, 저는 했었고 이제 여기 제가 마지막 지난 맞아요. 말씀드렸었는데 총선 때 취향 저격 공약을 발표했는데 이번에도 취향 저격 공약 리턴즈 이제 발표를 해서 후보님 페이스북에 올렸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부산에서 주로 활동을 하면서 직책을 받고 뭐 최선을 다해서 활동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런 상황인데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그 새 정부의 성격을 국민 주권 정부라는 6자의 말로 굉장히 잘 표현해 준 것 같은데 국민 주권 정부 박준 변호사님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헌법이죠. 헌법 1조의 1항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에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요 조항을 사실은 저희도 헌법 공부를 하지만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아마 이번에 그런 걸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내란이 있고 파면까지 또 새로운 정부 들었을 때까지 딱 이거 하나가 국민 주권으로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표에서 주권이 나오고 권력이 나온다. 그 권력을 한 어떤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어떻게 했을 때는 국민이 심판한다라고 규정한 거로 봤을 때는 네. 저는 사실은 너무 잘 지은 것이다. 음. 어떻게 보면 좀 고리타분해 보여요. 그냥 이런 일이 없었는데 우리 국민주권 정부 하면 에라 임마 똑같은 사람 법치국가 민주국가 이거랑 똑같은 느낌인데 네. 이런 일을 겪고 만든 정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너무 잘 만들었다. 그러니까요. 네. 안 그래도 이제 그 교과서적으로는 단어로 들리기는 하는데 12월 3일부터 6월 3일까지 6개월 과정을 압축적으로 보여준 6자의 단어 아닌가 싶은데 맞아요. 오창석 평론가님은 좀 어떤 느낌 받습니까? 결국 국민은 합니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기간 동안 낸 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모든 답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민주당의 의석 그러니까 의원의 구성을 보면은 지난 총선 때 예비 경선을 통해서 많은 의원의 물갈이가 있었습니다. 그건 당원과 지지자 국민들의 힘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이고 네. 그리고 이번에 선거 결과 역시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이고 그 사이에 있었던 내란 본인도 본인의 목숨을 걸면서 라이브를 켜서 국회로 와달라고 했을 때 정말 많은 국민들이 국회로 와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살아왔었던 이 정치 역정에서는 결국 진짜 국민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 국민들이 이 정부를 지키고 있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이 명칭을 쓴 것 같고 아직 공식적으로 채택은 맞아요. 안 된다고 아니라고 하는데 합니다. 네.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참 잘 어울린다. 네. 다만 그동안 이제 문민정부, 국민정부, 참여정부 보통 이제 두 글자로 아. 끝나서 국민주권정부가 입에 잘 안 붙긴 해요. 지금까지는. 그렇네. 국주정권 네. 한데 뭐 이국주씨 뜨겠는데. 국주정권 네, 그래서 뭐 저는 결국 이재명 정부로 네. 될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이 들지만 이런 단어가 올라왔다는 것 자체는 대통령께서 얼마나 국민들의 힘을 믿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 민주주의의 꽃이란 건 선거고 국민 주권이 가장 발현되는 게 대선인데 그렇죠.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역대 어느 후보보다 많은 최다 득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 최다 득표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아, 사실 이런 얘기는 합니다. 50% 출구조사보다 조금 떨어졌죠. 그래서 50%, 51.6 예전에 박근혜가 받았던 걸 좀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는 하지만 박근혜 때는 양자 구도였고 지금은 다자 구도였어요. 그렇죠. 삼자 구도이기 네. 때문에 실제로 처음부터 쉽진 않다. 한 명이 더 있는 이상 양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다 득표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를 벌써 얘기하기 좀 그렇긴 한데 저는 국민의힘한테 참 40일 간 게 너무 다행스러워요. 오히려? 정신 못 차릴 네.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려면 30으로 갔었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근데 40이니까 또 악의 다툼을 벌써 악의 다툼을 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 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99% 받아서 되면 그냥 체육관 대통령이에요. 그렇죠. 네. 30 몇 프로 받고 되면 노태우가 됩니다. 아, 아무 상관없습니다. 퍼센트로 저는 솔직히 말해서 맞아요. 네. 그냥 1% 많아서 0.73만 많아도 대통령 해가지고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조금만 더 받아도 대통령이 되는 거고 그 표에 대해서 막 뭐 50%못 넘었다 해가지고 그 민감하게나 예민하게 받을 필요는 없다. 60% 받아도 똑같고요. 50% 받아도 그렇습니다. 똑같고요. 네. 이거보다 더 떨어져도 상관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통합하는 대통령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이제 아쉬운 점을 하나 얘기하려면은 우리 영남권 득표를 이번에 너무 기대를 많이 해서인지 그게 조금 아쉬웠다 이런 생각 들거든요. 대구죠. 네. 대구 경북이 네. 저도 사실은 지난 윤석열 때 21, 23이면 지금 23, 25 나왔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20대 후반 나오기를 20대 후반. 네. 30대까지는 뭐 제가 이제 저는 저의 어떤 여론조사는 간단해요. 전화해봐요. 눈빛을 봐요 이렇게. 대구 가서 이렇게 막 설치되면 싫어하는 눈빛 보면 한 20% 싫어하는, 60% 싫어하는 그런 식으로 네. 느끼거든요. 대구는 잘 안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조금 변동폭은 있었다는 거에 의미를 두고 또 한편으로는 이준석한테 가서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사실은. 중도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네. 그 김문수가 많이 줄어든 거, 국민의힘이 많이 줄어든 거에 그거는 좀 의미를 좀 두면 되지 않을까. 경북하고 대구에 그렇게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아니 TK 출생으로서 이제 그런 분석을 해주신 거고 사실은 PK는 엄밀하게 봐야 되는데 네. 부산하고 울산은 40% 넘은 게 네. 굉장히 대단한 일입니다 이게. 부산은 처음이에요. 어. 부산은 처음이고 TK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지난번에 대구 경북이 21, 23 이번에 23, 25. 그러니까 2%포인트씩 조금씩 올랐고 부산 같은 경우는 지난 세 번의 대선 그러니까 문재인 2012
2017 문재인, 2022년에 이재명 이렇게가 38, 39, 38 나오다 이번에 40.14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유의미한 득표는 했다라고 생각이 40%를 돌파한다는 건 굉장히 큰 상징성이 있으니까 유의미한 득표율은 얻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두 번째는 앞으로 이제 그러면 부산 밭을 조금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많은 분들이 지난 총선의 평균 득표율이 45%였기 때문에 떨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착각을 하시거나 착각 아니죠. 퍼센트 보면 떨어진 거 맞으니까 네. 아쉬워하시거나 왜 그런 거냐라고 분석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일단 총선과 대선은 성격이 좀 다르고 완전 다릅니다. 네. 왜냐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2016년에 제가 출마했을 때 당선이 됐던 사람이 5명이고 2018년 보궐선거로 한 명이 당선돼서 6명이 된 적이 있었는데 이 5명은요. 그 5명 중에 한 명은 전재수 의원, 지역 끝판왕입니다. 네. 최인호 의원 같은 경우는 별명이 승악산 산신령이었어요. 사실요. 승악산에 올라가면 최인호가 있는 거예요. 그 올라가서 계속 가덕신공항 만들어야 된다고 이게요. 박재호 의원은 무릎이 아작났어요. 무릎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축받고 선거운동했었습니다. 한 표만 달라고. 네. 그리고 김영춘 당시 의원은 서울에서 한나라당이었지만 재선 국회의원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이미 국회의원이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무도 유세 지원 오지 말라고 했어요. 나 혼자 승부하겠다. 그렇게 개인기로 돌파했었고 마지막에 김혜영 의원 이렇게 있었는데 네. 그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한 지역에 몇 년 동안 뛰고 굴고 뒹굴면서 개인기로 돌파했었기 때문에 총선은 대선보다 득표율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지역 스킨십 자체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근데 그렇기 때문에 대선보다는 높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대선이 40.14를 넘었던 것은 대단한 것인데 저는 이제 그런 얘기는 좀 합니다. 이번에 대통령께서 곧바로 해양수산부를 이전하라고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네. 로드맵을 이제 짜고 금방 나올 거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고 실현됐으면 좋겠다라는 제 고향에 대한 애정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 살펴봤을 때는 그러면 부산 시민들이 정말 어느 정도 이걸 좋아했을까를 냉정하게 따져봐야 돼요. 이제 선거 끝났으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선거 중에는 이거 플러스 대중성이 있는 공약이 하나 더 나가야 된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좌절이 됐어요. 근데 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냐? 네. 제가 올해 40이거든요. 제 친구들이 해양수산부 이전된다고 해서 해양수산부에 취직할 수 있어요? 맞다. 이거 정확한 냉정하게 얘기네. 봐야 됩니다. 정확한 얘기네. HMM 본사가 부산으로 와요. 40인내가 취업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부산의 20대 중후반에 취업 연령 대상자들한테는 굉장히 좋죠. 그리고 그 본사 이전 또는 이제 부처 이전을 통해서 인구 유입의 효과는 있겠죠. 네. 하지만 살고 있는 부산 시민들한테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 그리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큰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분석을 반드시 해야 되고 그 플러스 그런 부산 시민들이 체감하고 직감하고 효능감 느낄 수 있는 공약이 하나 더 있어야 된다. 그리고 스타 플레이어가 하나 있어야 된다. 요 얘기를 드렸는데 잘 받아들여지지 정확한 않았습니다. 얘기네. 네. 그러면 이 얘기를 제가 지금 대선 끝났는데 왜 바로 하느냐. 내년 지방선거 때 또 있죠. 부산시장에서 이기려면 네. 스타 플레이어 같은 사람이 한 명이 있어야 되고 체감할 수 있는 공약 하나가 더 나와야 됩니다. 그건 지금 1년 동안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만 부산도 뒤집어진다라는 얘기를 실현시킬 수 있고 마지막에 후보님한테 말씀드려서 지금 제가 방금 쓴 표현은 안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디비진다는 표현 이제 쓰면 안 된다. 왜? 내가 선택했었던 부산시장 또는 이런 것들에 2018년에 부산시장을 한번 됐잖아요. 물론 그 사람이 성추행으로 날아갔지만 부산 시민은 한번 뒤집는 선택을 하셨던 분들입니다. 이미. 근데 디비진다 해서 딥에 놨더니 애가 갑자기 성추행으로 날아가요. 속이 디비지죠. 가덕 신공항을 네. 노무현 대통령이 동남권 신공항 명칭으로 20년 전에 얘기했는데 아직 안 됐죠. 북한 개발 2004년에 얘기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부산 한방공사를 얘기하고 설립할 때 2004년에 얘기했습니다. 21년이 지났어요. 이제 개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는 서울에 100층짜리 건물이 몇 개씩이나 올라가고 아파트가 몇 채씩이나 생기고 그리고 부처와 GTX 몇 개가 깔렸습니까? 근데 부산에는 그동안 20년 동안 어떤 게 있었죠? 냉정하게 돌아볼 때가 됐다. 네. 근데 지금 해양수산부를 이전한다라고 빨리 지시를 했으니까 그래 이재명은 일은 하는구나 라고 느낄 겁니다. 여기 플러스 하나 정도가 더 있어야 부산 시민들이 그래 한 번 더 야. 이재명은 믿어볼 수 있다라는 것이 표로 연결될 것이다. 얘기해요. 냉정하게 여기서 얘기해도 안 됩니까? 네? 그냥 얘기해도 안 됩니다. 실패했으니까 dom구장. 동구장. 부산구나 네. 복합 그 dom구장. 이제 그 얘기를 제가 저도 야구계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오창석 평론가님하고 많이 얘기를 좀 했어요. 네. 저도 많은 야구인들한테 특히 부산 출신 야구인들 제가 또 최동원 심사위원입니다. 최동원 그래요? 예, 제가 되게 좋아하는 최동원을 네. 좋아해서 에이전트로 활동하시고 에이전트 야구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부산에 대구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래저래 좀 물어봤는데 좀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렇게 나서서 예를 들어서 사업을 벌리기가. 요번에 이제 앞에 얼굴 딱 드러내면서 동구장
가자 이렇게 뭐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좀 구하고 싶었는데 그건 끝엔 안 된 것 같아요. 뭐 이래저래 계속 노력을 하다가 네. 부산에 또 그건 안 된 것 같아요. 서울에서는 예산 문제에 대해서 이제 태클이 들어왔고 음. 부산에서도 이제 몇몇 분이 반대하는 바람에 안 됐었는데 그랬구나. 제가 왜 그러면 동구장을 끝까지 추진했냐면 이게 그냥 야구 건축으로 접근한 게 아니고요.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북항을 개발하실 때 시민들이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슬리퍼를 신고 나가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아, 슬리퍼를 신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부산항만공사가 이제 주도로 북항을 전체를 개발하는데 이게 단군 이래 최대의 항만 개발 공사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시작돼서 지금까지 2035년까지 22조 원이 들어가는 엄청난 규모거든요. 그러면은 뭐 해운 본사가 올 수도 있고 또 해양수산부가 거기에 올 수도 있는데 다만 그 건물이 들어왔으면 부산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까? 해양수산부 직원들만 들어가고 그렇죠. HMM 직원들만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야구 티켓이 뭐 비싸면 2, 3만 원에서 조금 좋은 좌석은 10만 원도 넘어가긴 하는데 평균적으로 2, 3만 원 쓸 수 있다고 하면 돈 2, 3만 원으로 몇만 명이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은 필요하다. 그것도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슬리퍼를 신고 갈 수 있는 공간에 포함이 된다. 그래서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돔구장으로 만들 경우에 지금 미국에서는 스위프트 이코노미라고 있을 정도로 미국 여행자협회에서는 100억 달러, 약 1000조? 뭐 하여튼 100조인가 그래요. 그 정도의 경제 유발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경제의 성장을 이끌 수 있고 K-팝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직 BTS, 블랙핑크, 나고야 뭐 도쿄돔 이런 데서 공연합니다. 그러니까. 네. 한국에서는 아직도 올림픽 체조 경기장인데 테일러 스위프트는 만석 규모로 단가가 안 맞아서 못 와요. 아. 그러면은 지금 이제 기타 히로시마에 새로 생긴 최근에 일본의 그 동구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 동구장은 짓고 나서 계속 흑자. 그리고 갈 때마다 그 도시를 방문하기 위해서 놀러 오는 관광객들로 인한 경제 유발 효과가 엄청나다고 해요. 네. 그러면 부산 북항에 부산역 바로 앞에서 걸어갈 수 있는 공간. 기차역이 있죠, 지하철역이 있죠, 버스역이 있죠, 가덕신공항부터 통해서 공항까지 이용할 수 있는 네. 최적의 입지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시사철 이용할 수 있는 야구장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그러니까 스포츠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저는 경제적인 효과로 접근을 하는 것이고 이건 비수도권 활성화가 되고 그 부산역 중심이 진구와 동구와 서구와 중구와 영도구 합치면 약 100만 명의 지역이 됩니다. 그러면 부산의 원도심 활성화 효과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입장으로 했었는데 좀 좌절돼서 아쉬운데 다음 부산시장 선거 때는 누가 가져가서 한 번 더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느끼는 것이 동구장이 한 5천억 정도, 개평 동구장으로 하면 약 7천억 정도 올라가요.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큰 금액이죠. 큰 금액입니다. 적은 금액이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만 GTX 1km 까는데 얼마 든 줄 아세요? 잘 모릅니다. 1km 네. 2천억 들어요. 아, 그래요? GTX 한역 구간이 적어도 2km, 3km는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GTX 비슷한 그 구간, 돈이네. 서울에는 네. GTX A선, B선, C선 만든다고 얘기를 하면서 부산에는 그 돈도 투자 못하냐? 1, 2km, 2, 3km 투자를 못 한다는 거는 전 개인적으로 서울에서 예산이 많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섭섭했습니다. 야, 오늘 듣다 보니까 네. 뭐 부산시장 부산시장 출마전환을 나가야 듣는 것 같은데 부산시장 나가야 되겠어. 다른 분이 잘 이어서 아니, 하시기 그래, 그런 생각 들면서 어떤 네. 생각이 가볍게 들었냐면은 네. 우리 남천동 스튜디오를 부산으로 옮기면 어떻습니까? 아, 지금 수도권에 집중된 두 사람이 여러 파주에 가지. 살고 있습니다. 저희 PD와 임경 기자가 파주에 살고 있어서. 아니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가벼운 생각이었고 여하간 이제 박지훈 변호사님께서 국민의힘이 어떻게 보면 김문수가 40% 이상 득표한 게 그나마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들을 착각하게 하는 네. 장점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 당일에도 개표 방송을 보면서 야 어떻게 내란 정당의 후보가 40%를 받냐 이런 분노를 많은 분들이 표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뭐 이제 사실 통합이라든지 그 중요해요. 구호로는 뭐 매우 필요하지만 내란의 종식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검법 이제 다 통과가 됐지만 특히 내란 특검법 아주 거대하게 아주 많은 사람의 특검이나 인원을 포함해서 통과시키고 내란이 종식이 안 된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40%가 지지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거 내란의 종식이 안 된 거예요. 일제 아니야 좋다 일제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럼 이런 네. 국민들을 뭐 국민이 잘못됐으니까 숙청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그렇습니다.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잘못한 사람들을 찾아내서 벌을 줘야 됩니다. 그것을 함으로써 정리를 시켜야 되거든요. 막 그런 과제가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몰라서 이렇다고 저는 국민들이 잘못하는 거는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처벌로 아니면 처리를 하는 걸로 네. 정리를 하지 않으면
저는 안 된다 이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 내란 잔당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한덕수 대행이 국민의힘에서 대선 후보를 해보겠다고 단일화 시도까지 한 마당이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김문수는 뭐가 잘났다고 선거를 지고도 철봉을 하고 훌라후프를 돌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예. 생각보다 본인이 생각해도 너무 표를 많이 받은 거죠. 이거 보니까 이제 당권을 내가 다시 잡아도 되겠다. 왜냐면은 이 상황에서도 이준석과 단일화만 했으면 나는 승리할 수 있는 후보였다라는 걸 계속 이제 보여주고 싶었던 그러니까, 것이고 네. 김재원 전 최고위원도 이제 페이스북에 공개되지 않은 김문수 후보의 영상을 올렸어요. 계속 가겠다는 거거든요, 김문수랑. 그러니까 관악산에서. 네. 그래서 아마 이제 당권 싸움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이러나 저러나 한동훈한테는 뺏기면 안 된다라는 힘이 김문수에게 실리면 저는 김문수 후보가 당권까지 가져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번 선거에서 아쉬운 점은 49.42%였고 1728만 표로 최다 득표를 했지만 그 박근혜가 얻었었던 51.6은 넘어서 51.8은 최소 됐으면 좋다고 생각해요. 7만 됐었어. 원래 네. 51.7이었어요 출구조사가. 네.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인데 저는 다 제 생각했을 때 베스트는 최소 51.6을 넘는 51.8 정도. 네. 김문수는 40이 안 넘었으면 좋겠다. 39였으면 좋겠다 생각했었고 권영국 후보는 2.37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정당의 운명이 갈린다. 왜냐하면 2.37이 지난 대선 심상정 후보가 받았던 득표입니다. 아 그렇구나. 네. 네. 정의당의 여성 후보가 받았던 후보가 2.37인데 지금 민주노동당 모든 흔히 말하는 정의당계의 모든 정당들을 다 합쳐서 민주노동당 이름으로 나왔는데 2.37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같은 경우는 5.8 정도의 전후로 뛰어넘느냐 안 뛰어넘느냐가 되게 중요했다고 보는데 이게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문국현 후보가 받았던 득표입니다. 아 문국현 득표율. 네, 저는 네. 사회적 커리어나 인생 역정으로 봤을 때 문국현 후보가 훨씬 더 나은 후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준석이 뛰어넘는다라고 한다면 진보는 긴장해야 된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양당이 싫어서 이준석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대남 현상으로만 바라보기에는 너무 맞는 복합적인 말이에요. 층이들이 네. 이준석을 지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주목했었는데 결국은 이준석은 5.8 훌쩍 넘은 8%대를 기록했고 권영국 후보 2.37이 훨씬 안 되는 득표로 그러니까요. 끝나버렸어요. 그럼 네. 정치 지형이 어떻게 되느냐? 양당이 담아낼 수 없는 그릇을 이준석이 무언가를 대변하고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펜코나 뭐 이대남들의 일부 현상으로 봐서는 안 되고 그러면 이준석한테로 갔었던 표심 중에 민주당이 조금 긴장해야 되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표심은 연금개혁 문제, 아 청년에 관련된 문제, 그렇구나. 취업에 대한 문제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전향적으로 빨리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야지 저 정당 힘없는 정당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힘 있는 정당에서 우리 얘기를 들어주고 바꿔주는구나 이런 효능감을 주면 그 표는 사실상 쓸려올 수 있다 다시 네. 그런 생각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방송 3사의 출구조사를 발표했고 그 세대별 이제 지형 같은 것들 분석을 했는데 저는 참 놀랐던 거는 물론 이제 대충 그런 감은 갖고 있었지만 2030 남성들의 표가 이준석을 상당히 지지하고 있다라는 게 지표적으로 확인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연유는 좀 근본적으로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좀 멀리 볼 거 없이 저희 집에 이제 20대 아들이 있는데 네. 이준석이나 이쪽에 지지를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다가 이제 투표를 했죠. 네. 지난 총선 첫 투표를 할 때 아빠가 YTN 라디오 자르는 걸 잘리는 걸 보고 툭 들어오더만 에이그 1번 찍어줄게 하면서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후로는 뭐 사실 이번에도 아마 잘 찍었을 거라고 네. 믿고 있는데 제가 네. 뭐 묻진 않았지만 그 아이들의 문화가 인터넷이나 뭐 커뮤니티에 이준석의 어떤 팬코나 이런 것들이 아주 크게 저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자기들끼리 용어를 쓰는 것도 그런 그러니까. 용어 같고요. 막 긁힌다 뭐 이런 그런 표현들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제가 딱 뭐 대화 나눠보면 잘 모르는 또 전 딸도 있거든요. 고등학생이긴 하지만 저 오빠하고 딸 그 둘이 남매도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요 애들이 먹히는 문화가 저는 있다고 좀 봐요. 그 그룹 그게 안에서 이준석이나 이쪽에서 그래서 긁고 있는 남녀 차별적 요소 아니면 그 차별이 되는데 역차별 당하니까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 이런 느낌의 네. 그런 것들이 일상화돼 가지고 저변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놀라운 게 이게 그 출구조사니까 뭐 확인될 수는 없는 거지만 이재명 후보가 20대 남성에서 제일 떨어졌던 것 같아요. 3명 중에서 네. 이준석하고 김문수 더 높았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오랫동안 지속된 게 반영된 게 아닌가. 오창석 평론가 말했던 그런 것도 포함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는 궁금한 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커뮤니티를 잘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커뮤니티라는 거를 제가 객관적으로 볼 줄 모르기 때문에 오창석 평론가한테 여쭙는 건데 커뮤니티 여론이라는 거를 우리가 지켜보고 잘 관찰해야 되는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일단. 저는 관찰해야 되는 대상이라고 봐요. 음. 저는 이게 코로나 때문에 더 심각해졌다라고 보는 것이 보통은 우리 이제 저까지만 하더라도 대학교 들어가면 우리 MT, OT 뭐 얘기하면서 오프라인으로 서로 의견을 소통하고 얘기하고 친해지는 경우가 많았죠. 네. 요즘 그런 거 거의 없거든요. 학교 동아리 활동이 취업에 도움되는 것도 아니고 개인 시간이 뺏긴다고 하면 흔히 말하는 스펙 쌓는데 몰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오프라인으로 서로 얘기하고 흔히 말하는 서로가 서로를 사회화시키는 과정 자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이게 코로나랑 만나서 어떻게 되느냐? 온라인으로 다 빨려 들어가면서 좋지 않은 내용, 그리고 편견 있는 내용, 또는 심지어 팩트가 왜곡된 내용마저도 무분별하게 수용하고 자극적인 내용일수록 훨씬 더 쉽게 재미를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사이트를 중심으로 잘못된 정치 정보가 퍼져나가고 누군가를 혐오하거나 미워하는데 몰두하다 보면은 지금 노무현 대통령 막 비하하고 이런 거 아직도 엄청 돌아다니거든요. 여전히. 네, 그런데 이제 재미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들이 사회로 나와서도 똑같이 활동하는 경우가 생겨요. 똑같이 행동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그게 표심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뮤니티가 중요하다. 관찰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민주당 당자들이 가서 막 글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정정을 하고 맞아요. 지금 커뮤니티에서 이거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다라는 것을 빨리 캐치해내서 정치에서 오프라인으로 뿌려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네. 그동안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 특히나 뭐 인터넷에 글 쓰는 거 하고 그래 라는 게 많았어요.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많이 바뀐 이유가 뭐냐? 후보가 성남시장부터 트위터나 이런 온라인 SNS를 일찍했지.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하고 여기에 힘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나마 민주당이 바뀐 상태가 이거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고 지나간 거고 몇 번 얘기했었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인국공 사태라고 했었던 그게 결국은 핵심은 뭐였냐?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정규직이 되기 위한 마지막 몇 개 안 남은 신의 직장인들인 거예요. 그 자리가. 네. 그래서 정규직을 위해서 엄청 공부 열심히 하고 스펙 쌓고 자기 생각했을 때는 수험생 생각 취준생 입장에서는 남들이 놀러 가는 거 놀러 가지 않고 옷 사는 거 옷 안 사고 해외여행 안 가고 나는 스펙 쌓고 봉사활동하고 토익 공부했는데 어떤 사람은 되게 편하게 비정규직 갔는데 갑자기 가만히 있었는데 정규직이 돼? 어? 여기에 대한 박탈감. 네. 근데 이게 왜 분노하느냐? 예전 같은 경우는 저만 2010년대 초중반까지만 저같이 이제 취준생 했던 사람들은 그나마 현대차 내에서만 계열사로 한 7개, 8개가 정규직 신입을 채용했어요. 아, 공채했죠. 네. 2010년대 대졸 공채를. 후반으로 네. 들어가면은 현대차에서도 신규 채용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력직 채용.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고용 창출을 많이 하는 제조업 회사에서도 신규 정규직 채용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이 정규직 자체가 굉장히 좁아진 거예요. 그 길이 몇 개 안 남았어요. 근데 네. 여기서 너무 쉽게 정규직이 돼버리네. 우리가 준비한 그 시간들이 바보 만드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때 민주당 대부분의 인사들은 비정규직이 정규직 되는 세상 만들어야지 애새끼들이 왜 이런 거야? 네. 라고 되게 쉽게 생각했어요. 그랬구나. 그때 이준석이 치고 들어오기 시작했었던 겁니다. 그때 커뮤니티 온라인에서 이거 말도 안 되는 거다. 누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떻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되지? 저도 비정규직이 정규직 되는 걸 좋아합니다. 네. 하지만 상황적으로 정규직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데 이런 건방진 새끼들이 너 사회도 모르고 사회 정의도 모르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 꼰대가 돼버리고 현실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돼버려요. 아니, 특히 이제 운동권 출신의 이제 꼰대 같은 그렇죠. 분들이 대체로 이념적으로. 네, 우리 2030 남성에 대해서 에이 게임에 중독된 놈들, 커뮤니티에 빠져든 놈들이라고 치부하면서 대화조차 안 하는 건 그러니까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 지금 네. 말했던 것들이 사실 컸던 것 같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사실 평등하고 좋은 정의로운 세상이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당사자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 아닌 같아요. 거죠. 그래서 윤석열이나 그 당시 이준석이가 그것을 파고 들어가지고 뭐 공정이니 나발이니 상식이니 하고 돌았던 게 저거를 끌은 거거든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거죠. 세대 포위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요. 이겼던 네. 거예요. 네. 지난 선거를. 근데 그 기세가 아직 우리 평론가님 말씀하시면 남아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다른 얘기긴 한데 거기 문화들이 돌아다니는 게 제가 좀 놀랐던 게 오늘 아들 얘기 좀 했는데 반문노라는 말은 네. 우리는 막 아빠가 대구 사람인데 표현을 왜 그렇게 하냐? 반문은 나로 가요. 뭐하노가 되고요. 한번 나. 아니 우리 경선 사투리가 이게 의문사가 들어가면 네. 뭐
노로 가는 거고 네. OX를 물을 때는 나로 가요. 아, 그렇구나. 예. 네, 그러니까 그래요, 그냥. 이해됐습니다. 예. 뭐 하노? 네. 어디고? 어.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저 커뮤니티 애들은 다 노로 씁니다. 노, 고, 노, 노.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한참 동안 반문노 이랄 얘가 왜 이러지? 그러니까 니는 아빠가 대구 사람인데 그걸 모르나? 우리 다 반문낙하 니네 반문노 하는데 야 뜨끔 놀라는데 그 커뮤니티는 다 반문노로 그게 일베 용어 같은 거예요. 아. 제가 봤을 때는 아니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면 약간 그게 봐야 돼. 우리가 그걸 봐야 돼요. 네, 봐야 되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이준석의 득표 전략 속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폄훼 정서가 일부 남아있는 커뮤니티를 관찰하고 굉장히 애정하는 이준석이 그걸 딱 긁은 거죠. 근데 이번 선거에서는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너무 많이 팔았는데 네. 그게 굉장히 희한하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 정신과 전혀 부합되지 않는 TV 토론을 발언한 인간이 노무현 대통령을 팔아다니고 있으니까 너무 화가 난다는 것이고 본인 스스로 이제 이준석의 토론이나 이준석의 화법 자체는 이번에 젓가락 발언은 명백한 성희롱성 발언이고 혐오 발언이 그렇죠. 맞습니다. 네. 아무리 자기가 어디서 들은 내용이다 하더라도 대선 후보가 얘기해서는 안 되는 발언이었는데 여성을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지만 여성을 미워하는 남성들에게 기댄 것은 혐오를 조장한 건 맞아요. 늘 이런 식으로. 그럼 내가 여성 혐오 발언한 거 가져와 보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이준석의 프레임 안에 들어오는 거죠. 당신은 여성 혐오를 하는 분위기에 편승해서 조장하는 걸 했습니다. 그렇지 그거지. 예.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유명한 연설이 내가 아내를 버려야 합니까는 여성과 함께가 나 아내와 함께 가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재평가가 필요한 부분인 것이고 여러모로 저는 이제 이준석이 이제 걸려 있는 부분들이 뭐 윤태균 특검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정치 생명은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을 거라고 전 연말 넘기기 힘들 거라고 봐요. 연말을 넘기기 힘들다. 체포동의안에 이런 거 다 바로 올라올 거라고 봐요. 그게 큰 네. 것 같아요. 그 젓가락을 우리 발언했던 거 관련해서 뭐가 단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여기서 누구 거라고 얘기하면서 욕하면 되나요 안 돼요? 똑같은 거예요. 네. 괜찮아요? 이런 똑같은 거. 이게 괜찮습니까? 랑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죠. 하면 안 되죠. 보통은 안 하죠. 요거를 정규 방송이라면 안 하죠. 예. 이러면서 괜찮은 거예요 이거잖아요. 이게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아주 나쁜 짓이죠. 아주 네. 나쁜 방식이고 그게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네. 멍청하게도. 그래서 저 이제 그 부분 아까 전에 마무리를 좀 짓고 싶은데 그러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화하는 것이 정의롭지 않은 것이냐? 아닙니다. 정의로운 게 맞아요. 맞죠. 네. 다만 정규직을 지망하는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무엇인지는 깊이 헤아리고 움직였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이고 이걸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것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그때 이낙연 총리가 뭐라고 했냐? 그거 뭐 메달권도 아닌데 뭐 해서 욕 엄청 쳐먹었거든요. 아, 진짜. 예. 그러니까 이게 인국공 사태와 본질이 같은 겁니다. 뭐 어때 뭐 좋은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분명히 안 된다는 것이고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그 의견 수렴을 오프라인 가서 요즘 뭐 전단지 돌리면서 대자보 붙이면서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뭐냐? 온라인상에서 해야지. 온라인상에서 하는 거. 그래서 네. 커뮤니티를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예요. 네. 그들의 용어, 그들의 생각, 그들이 요구하는 거, 그들이 싫어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다 저 두 개 때문에 맞는 일어난 말입니다. 일이에요. 네. 그때가 시작돼가지고 그거를 딱 잡고 이준석이가 간 거거든요. 그래서 세대포 이론이라는 게 말이나 돼요?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걸 갖고 와가지고 저 정치인들의 짓을 한 거고 급기야는 이준석은 전 젓가락으로 끝났다고 보거든요. 아주 나쁜 그런 거는 머리가 좋은 거죠. 하버드에서 그런 거 가르쳐준지 몰라도 아주 못된 거를 배워가 못된 짓을 하다가 이제 결국은 저도 마찬가지로 오창석 평론 말씀하신 네. 것처럼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의 마지막에 나는 제가 예측을 했어요. 9.9999999% 받아라. 그래서 한 10표 차이로 떨어져라. 꽃이다. 똑같아요. 오창석은 뭐 8%니까 많이 받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더 저는 열불나게 네. 9점 뭐 더 받든지 어쨌든 1% 받든 0.1을 받든 9.9999999% 받든 똑같이 끝났습니다. 돈 씹은 돈 못 어쨌든 받습니다. 간에 선거는 끝났고 그 이준석이 차지했던 영역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잘 살펴가지고 뭔가 그들을 네, 견인할 수 있는 맞습니다. 올바른 길로 견인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길 기대하는 거고 그런 부분을 잘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하기 무섭게 정말로 네. 정광석과처럼 지금 많은 일을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일단은 제일 먼저 한 게 국무위원들 사표를 냈더니 박성재만 잘랐습니다. 지금 정광석과처럼. 정부 쪽의 네. 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그러니까, 네. 실무적
검찰총장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검찰, 흔히 말하는 윤석열의 동조한 검찰들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네.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까지 동조했는지 확인할 수 없으니까 이 사람들을 일단 날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다만 나머지도 분명히 이제 개업 날에 함께 국무회의를 열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있으나 이 사람들은 어차피 조사하면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일은 시킬 대로는 시키고 다음 이제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임명되는 장관들에게 인수인계를 잘하기 위해서 네. 내버려 두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저도 듭니다. 기분이 좋더라고요. 특히 이완규 같은 사람 옆에 앉아 있대요. 그러니까 이왕규가 속마음은 지금 무엇일까? 꼴 좋다 법제처장. 진짜. 국무위원은 안 잘렸는데 자기는 재판관은 잘렸습니다. 일단. 네, 그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국무회의에 앉아가 김밥 먹여가면서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시고 어색하지요 이렇게 처음에 시작 뭐라 했더라 하여튼 그렇게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것 웃으면서 같은데 합시다 했잖아요. 웃으면서 합시다. 네. 저는 아마 느낄 겁니다. 그 나겠지만 뭐 이거 진행 누가 하냐고 물어보니까 뭐 의전관인가 의전관에. 누가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진행하세요 하니까 뭐 진행이라는 게 별거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대통령만 죄송해요. 모두 발언했다는 것처럼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비춰봤을 때는 말이 국무회의였지 제대로 준비도 안 해오고 다들 와서 그러니까. 앉아 있으면 윤석열 혼자 떠들고 그러니까. 대충 뭐 하고 싶은 얘기 하고 갔던 것처럼 보여요. 그걸 봤을 때는. 그래서 아마 국무위원들도 준비 안 하고 왔겠죠. 그렇죠. 더더군다나 사표 냈고 이제 가고 싶지 그거 앉아 있겠 싶겠습니까?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붙잡고 놓고 김밥 먹여가면서 앉아서 들으라잉 10시부터 1시 한 40분까지 했던 것 같은데 네. 저는 국무회의 가시기 전까지 좀 임시 국무회의도 하고 많이 하고 법들 많이 통과시킬 때 보여주고 이렇게 자, 하는 거다. 네가 반대했던 그 법이다잉 통과할게잉 이런 일까지 이제 앞으로 생기지 않을까. 네. 아니, 데리고 댕겨도 돼요. 어때요? 뭐 전 박성규 데리고 와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놔두고 어때요? 대통령 하락한 해야죠. 지들이 뭔데? 저는 좀 가도 된다. 아니 국무회의 풍경이 그러했고 전날에 이제 비상경제점검 TF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각자 직급의 다양한 사람들이 와 있는 와중에 전화번호 알려주면서 아, 네. 아이디어 있으면 내놔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원래 맞아요. 평소에도 그러시죠? 예, 평소에도 그러시고 네. 보내시면 이제 뭐지 대통령이 돼서 이제 연락이 안 되지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얘기하면은 진짜 하나하나 다 보십니다. 그래요. 다 꼼꼼하게 읽으시고 어느 순간 저거 반영하고 계신다라는 게 느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보냈을 때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아이디어를 내지 않는 사람이 분명히 대통령님한테 저는 번호 알려드렸는데 왜 아무 말도 안 하시죠? 라고 한번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여러분들이 일하는 정부, 일하는 공무원, 일하는 정치인들을 제대로 한번 만끽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전화번호 얘기한 오창석 평론가 다 있어요. 저희들. 참 옛날부터 실제로 저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아 보내보셨군요. 그러니까 네. 다 보면 알잖아요. 누가 썼는지. 그렇죠. 네. 오창석 평론가는 더 잘 알겠지만 실제로 그런 스타일이에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진짜 앉아서 계속 답변하고 그거 할 사람이거든요. 윤석열처럼 진짜 술 먹는 사람이잖아요. 저 사람은. 하나하나 정반대예요. 계속 일하려고 하고 있고 아이디어 얻으려고 하고 있고 저는 그 얘기 딱 했을 때 너무 어색하지 않는 게 성남시장 때도 그랬을 것 같고요. 맞아요. 경기도지사 때도 그랬을 것 같고요. 대통령이 됐는데 마찬가지예요. 전화해라. 네 생각나면. 그래서 그 다 채택하겠다가 아니에요. 네. 니네 아이디어 맞으면 채택하겠다는 거거든요. 참고하겠다. 되게 이재명스럽다. 이재명 같다. 야, 그러면 이제 생각합니다. 문자를 보내면은 통상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국회의원들 정치인한테 문자를 보내본 적이 있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답변이 좀 어떤 식으로 옵니까? 박 변호사님 근데 그걸 정말 지어냈으면 할 말이 없는데 참모진이 할 수도 있는데 예. 답을 해줍니다. 음. 답을 저는 상세하게 받았었거든요. 상세하게 얘기를 하고. 야, 그래서 그렇구나.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저도 이 전화기에 거의 정치인들이 거의 다 있어요. 아, 그렇겠죠. 뭐 걸면 다 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아, 그럼 안 하죠. 보통은. 바쁜데. 근데 이재명 뭐 지금은 대통령이 지금 당신 대표 그때도 제가 한두 번 전화를 한 적이 찾고 있잖아요. 지금 오창서.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네. 답을 합니다. 예. 야, 어떻게 길게는 옵니까? 아니라- 오창석 길게는 장관님. 아니라도. 네. 처음에 제가 만났을 때가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이었거든요. 그때 2021년 재보궐선거 끝나고 서울 부산시장이 이제 참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 게 사실 제가 방금 얘기했었던 아까 인국공 사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리, 부동산을 바라보는 관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보고서를 제가 30몇 장을 써서 사실은 청와대로 보낸 거예요. 야. 청와대로 보내서 이제 몇몇 분이 이제 국무회의에서 얘기를 했는데 네. 그 당시 주류적 사고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었던 거였고 그 보고서가 흘러서 이재명 도지사한테 갔는데 같이 회의에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내려갔어요. 그래서 그때 오프라인으로 이제 그 보고서를 출력해서 보내드렸었는데 저는 전화번호를 알려드리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다른 참석자한테 물으셔가지고 제 연락처를 알려주면서 물어보셔서 대단하시다. 2021년 6월 날짜를 말하면 좀 그러네. 어쨌든 어떤 날짜인지 모르겠으니까 언젠가 네. 저녁 11시 24분에 잘 읽었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라고 먼저 문자를 주셨어요. 야. 저는 번호를 알려준 적이 없는데. 네. 그리고 해서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뭐 답장을 주셔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이렇게 앞으로도 제 의견 가감히 누군가를 통해서 전달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직접 제게 보내주세요. 라고 하면서 저는 제 개인 보고는 시작됐었죠. 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보면은 스타일의 정치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치인은 조금 위에 있잖아요. 맞아요. 안 받으세요. 맞아요. 제가 참 아쉬운 거는 그렇게 친하게 방송도 하고 이렇게 제가 방송에서 띄워도 줬는데 저 전화를 드리면 안 받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얘기는 안 합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류의 정치인은 아니다. 네. 그 말씀 제가 반드시 저도 뭐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님과 통화를 한 적은 거의 없는 것 같고 통화를 할 일은 없죠. 우리가. 보고서만 계속 쓴 거죠. 네. 아, 혹시 그 대통령 된 후에는 두 분이 이제 연락을 시도하신 적은 아니. 아직 없는 없어요. 거죠. 저는 네. 사실은 저도 지사 때 시장 때도 봤던 것 같은데 좀 방송도 꽤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네. 전화도 사실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화가 다 대표, 시장, 지사, 고문 자리별로 다 돼 있어. 자리별로 쭉쭉 돼. 그 전화기가 좀 찾아보니까 꽤 많이 있는데 이재명 관련된 전화가. 네. 근데 특히 대표된 이후로는 저는 전혀 절대 안 드렸어요. 아. 저 이제 대통령 이후 제일 드리기가 좀 그렇죠. 바쁘신 걸 그래도 아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죠. 그리고 앞으로 때문에 전화 드릴 일 없습니다. 100% 없습니다. 지울게요 전화번호. 아니, 우리 오창석 평론가님은 아마도 이제 드릴 일이 그래도 있겠죠. 저는 정치인 아닙니까, 솔직히. 저는 사실은 다른 분께 이제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게 맞지 않을까. 워낙 경무에 시달리실 거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날것의 보고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공식적인 참모 라인을 통해서도 접근할 수 있는 거라서 네. 저는 그분들을 통해서 이제 전달하면 좋을 것 같다. 이제는 이제 본인께서는 워낙 주재해야 될 회의도 많으시고 바쁘시니까. 네, 바쁘시니까. 네.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를 여쭤보는 이유는 아마도 이제 이런 기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이제 비단 뭐 시사 방송에서 앵커나 이제 패널로 나오는 것뿐만이 아니고 좋은 정책이나 좋은 영향을 이재명 대통령이 주길 바라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 정부에서 네. 뭐 역할이 주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분한테는. 없겠죠 저는. 왜 없어요? 왜? 우리 오창석 평론가는 저는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저는 뭐 이게 방송하거나 변호사 일이 좀 좋고요. 특검을 만약에 혹시나예요. 네. 혹시나 그런 일이 특히 많이 만들어지니까 대법관의 자격 요건은 됩니까? 대법원장까지 가능합니다. 제가 생각보다 오래 했어요. 이렇게 하도 이게 그 요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년 뭐 15년 이게 있고 예. 20년 넘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자락을 깔아드리기 위해서는 이분이 어떤 분인지 설명이 돼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박지훈 변호사님을 방송인으로 알고 계신데 개그맨으로 실제로 알고 군 법무관 때 어떤 역할을 하셨죠? 예를 들면 군 검사를 했죠. 네, 군 검사를 최강욱의 부하였습니다. 최강욱 지금 이제 전 의원하고 같이 뭐 장성 진급 비리 수사도 했었고. 네. 전데 군 법무관 지금은 조직이 좀 바뀌었는데 그 당시는 이제 좀 보직에서 이동이 됐었어요. 그래서 돌이켜 보면 저한테는 좋았는데 저는 군 판사도 또 했었고요. 아, 군 판사도 군 하셨고 검사도 했었고요. 군 검사도 예, 하셨고 오랫동안 그 군사 관련된 사법 직역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10년 했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특검이 일단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만 내란 특검, 네. 김건희 특검, 최혜병 특검 세 가지가 있고 메머 특검 규모로 꾸리기 때문에 특검이나 특검보도 굉장히 많이 선발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7명인가 더 뽑는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인데 예. 만약에 박지훈 변호사님이 여러 특검이 있지만 그 중에서 내가 이거는 꼭 맡아서 한번 정말 물심양면 모든 걸 바쳐서 하고 싶다. 이런 특검이 있습니까? 가정이니까, 혹시? 네, 가정이니까. 네. 그럴 가능성 거의 낮는데 내란죄 했으면 좋겠어요. 내란 특검. 군대 네. 관련해서 제가 좀 했으면 좋겠어요. 군을 또 잘 이해하고 예, 계시기 알고 때문에 있으니까, 그런 예. 부분. 그리고 지금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드러나지 않은 진실들 밝혀야 될 게 너무 많은 너무 것 많은 같거든요. 거죠. 대표적으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실 다 드러났어요. 그 거짓말쟁이들. 네. 한덕수, 최상목이, 네. 이상민이 CCTV. 707 단장도 거짓말. 그게 시작이거든요, 사실은.
그 지금 너무 그 사건들이 재밌는 게 제가 재밌다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이것들이 함에 나와서 떠들어 제낀 게 많아요. 국회라든지 헌법재판소 같은 데 가서 엄청 거짓말 해놨어요. 가장 재밌는 거예요. 거짓말 들고 와가지고 새로운 거 찾아내가지고 맞추는 거거든요. 오. 정말 할 말 할 것 같아요. 원점에서 시작하면 거기서 거짓말을 만들어냅니다. 저 봤죠? 아이고 쪽지가 있었네 이런 식으로 거짓말 하잖아요. 아이고 이제 소모주 같이 눈이 제일 보이네. 저딴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이걸 다 얘기해놨잖아요. 근데 그 뒤에 증거들을 찾아와서 너 거짓말이지 하면 수사하기가 편합니다. 이런 거 제가 자백을 잘 봤습니다. 아 그리고 군이 네. 어디까지 망가졌는지 모르는 게 지금 보니까 그 방첩사에서 네. 군 장성들의 정치 성향 조사를 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예. 그 중에 하나는 최강욱 라인. 있는데 최강욱 라인 아닙니까 또? 아이고 저는 근데 뭐 지금 보니까. 군인이 지금 아니니까 네. 저희 이제 후배들이 이제 판사 부장 판사가 이제 그 제 친한 후배가 누구죠 우리 네. 대령님. 아그 박정훈 대령. 지금 특검에 너무 신나가지고 매몰돼 있어 지금 보니까. 박정훈 대령 어떻게 특검까지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무죄 선고했던 이제 우리 네. 군 판사님이 이제 후배예요. 되게 아, 친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분들을 아마 최강욱 라인으로 이제 지목해서 올렸을 것 같아요. 군 검사들, 군 판사들. 네. 그래서 사실 무섭기도 하고 무섭으니까 찾아내서 처벌하고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니 군이 저는 이제 문민화가 된 이후에는 그런 생각 안 하는 줄 알았는데 특히나 제가 체험했던 군 같은 경우에도 병영 생활에 일부 부조리함은 있었지만은 네. 정치적으로 뭐 이렇게 사찰한다거나 네. 이런 군대는 아니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렇게 바뀌려고 했던 것 같아. 획기된 것 같아요. 아마 신하나회처럼 신윤석열회가 한번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맹목적으로 이제 독재자에게 충성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서 굉장히 실망스럽고 저는 이제 법조인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법조인이었다면 저는 무조건 명태균 게이트입니다. 아 무조건 명태균 게이트다. 저는 이 사자의 삶이 너무 달콤합니다. 엄청난 그 국회의원들 조은희 의원도 막 명태균을 그렇죠. 네. 축에 세우는 게 나왔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정치인들이 명태균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문자 보내고 카톡 보내고 텔레그램 보내고 전화 보내고 전화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저는 그거 다 오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당의 의결기구 아닌 사람에게 자기가 정치인으로서 연명하기 위해서 공천받기 위해서 알랑방구 꼈던 사람들 분명히 많을 거거든요. 다 드러내야 돼. 지금 잘 안 보이는 김진태 관련되어 있죠. 오세훈 파 뒤집어야 됩니다. 이준석 파 뒤집어야 되고요. 부산도 그렇죠. 밖에 있습니다. 박형준 이런 사람들 전부 면면을 낱낱이 공개해야 된다. 참고로 네. 법조인이 아니더라도 변호사가 없더라도 수사관 같은 것도 가능해요. 아 그럼 가능한가요? 특별수사 가능하죠. 가능합니까? 예, 예. 수사관들이야 뭐 변호사 자격이 아니니까. 오 네. 그리고 구성이 지금 됐죠. 상당히 크게 꾸리거든요. 그렇습니다. 통과가 네. 이제 될 것 같은데 거부권 행사하지는 않을 거니까. 당연합니다. 네. 그럴 리 없죠. 대통령이. 그게 아마 제 기억에 그 지금 말했던 김건희 특검법, 네. 뭐 최상병 특검법, 네. 내란 특검법이 거의 3번, 4번, 2번씩 올라갔던 그러면서 계속 바뀌었던 거거든요. 줄여주고 맞아요. 네. 결국 이마에 커가지고 올라갔어요. 저렇게 하는 바람에.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최상병 특검 시간이 많이 흘러서 없을 것 같은데 어디 다 있는 줄 아십니까? 대통령 기록물이 다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건 너무 하고 싶다. 너무 쉬울 것 같다. 왜냐면 이제 국회의원 5분의 3 이상의 그것도 동의만 만들어져. 얻으면 이제 180 가져올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기록물을 네, 네. 그거 다 얼마든지 있어요. 원천자를 보면서 할 수 있다는 거고. 다 있어요.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김건희 특검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저도 대체로 이제 법조인들한테 연락을 해보면은 내란 특검을 하고 싶어요. 역사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김건희 특검이 제일 중요하다. 왜냐? 김건희 때문에 내란도 생긴 거고 김건희 때문에 최혜병 사건도 생긴 거예요. 굳이 따져보면 그렇잖아요. 그거가 네. 핵심 인물들이 이 세 다 가지 특검이 연결돼 있다니까 다 해보면 그 중간에 김건희이기 김건희가 때문에 있다. 이게 선행적으로 잘 돼야만이 네. 이 두 가지 특검이 날개를 달 수 있다. 아, 근데 여기서 약간 네. 세 명의 캐릭터가 다 다르네. 법조인이니까 내란 역사적 사명. 이 기자니까 이제 이 사태의 본질. 나 같은 애들은 가십거리거든. 명태균 너무 달콤한 거예요. 막, 누가 얘한테 물 풀었을까? 지금 세 명이 앉아있는데, 세 명의 캐릭터대로 하고 싶은 특검이 다 다릅니다, 지금. 뭐 참고로 제가 할 수 있는 역량은 안 되고 뭐 이렇게 아니, 역량은 농담으로 충분하시죠. 말씀하셨고 네. 막 그런 걸 뭐 할게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구성을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할 거고요. 실제로 제가 이거 특검을 항상 보고 수사를 보면 정말 간단합니다.
인력이 들어간 만큼 성과가 나와요. 돈 음. 들어간 만큼 잘 안 나왔던 건 뭐냐면 진짜 아닐 때는 안 나와요. 이재명 봐요. 안 나오잖아요. 아, 그래서 그건 거짓말이었으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인력을 투자하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무조건 나오게 돼. 근데 그러니까 결국은 작게 막을 수 있는 거 김건희 특검도 마찬가지거든요. 맞아요. 네. 그때 받았어야 돼요. 제가 그 얘기 계속 했었거든요. 받는 게 낫다. 지금 의혹이 몇 개야 도대체? 받고 그냥 받고 네. 선거라도 제대로 좀 치르면 표라도 네. 더 받을 거 아니에요. 음. 그 많은 기회들을 놓쳐서 몇 번씩 거부권 행사됐던 거예요. 다 제가 세알이 보지 못했지만 아마 다 3번 4번 이를걸요. 맞아요. 2번 네. 3번 4번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번에 다 부풀려서 올라가잖아요. 큰일 났다. 너희들 망했다. 김건희 너 망했다. 아니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제 본인 역량을 이제 일부러 이렇게 낮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이제 대법관 증언의 흐름도 있고 꼭 대법관이 뭐 되셔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또 대법원장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법조인 경력도 충분하시고 이런 얘기 좀 제가 조심스럽지만은 김어준보다 잘할 것 같은데 김어준보다 잘하겠지 대법관을 맞지 않습니까? 김어준 형님 얘기 또 잘못했다가 제가 또 요거 들어보니까 김어준 형님 또 아우 어준이 형 어준이 형 아니 근데 저는 이제 대법관 증언 문제 결국 우리 국민들의 실질적인 요구 상고심에서 3세판으로 받고 싶은 사람들의 욕망 이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잘 처리하기 위해서도 필요한데 어젠가 그젠가 네. 법안 심사 소위에서 법원행정처 차장이 밝힌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는데 거기 보면 정말로 저는 그 설명이 좀 약간 얼토당토하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거짓말도 네. 많고요. 정말 안타까운 게 사실은 또 이름 잠깐 그 전에 대법원장 이름 뭐지? 김명수. 더 나쁜 사람. 양승태. 미안해요. 죄송해요. 무죄 받았습니다. 네. 무죄 받았습니다. 사법농단의 주역이라고 양승태가 나왔었으니까. 있을 때 그 상고법원 만든다고 난리를 쳤어요. 그 대법원 일이 너무 많으니까 네. 상고법원 인원 패달라고 온데 로비라고 난리를 쳤는데 그게 딱 그대로거든요. 그러니까 대법원을 하면 돼요. 대법원에 인원이 부족하고 다 부족한 건데 이거를 다 정치적으로 좀 연결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자기들도 얘기를 해요. 일로 다 우리가 심리 불색흥이 하는데 네. 올려놓으면 거의 안 봐요. 아무도 안 봐요. 그러니까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대법원 사건의 목적 심리 받게 하는 거. 유죄 무죄가 파기환송이 아니고 거의 다 한 달 만에 심리 불색흥으로 그냥 끝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대법관 출신들 변호사 고용하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요거 한번 도장 서류만 찍으려고. 좀 네네. 올려달라고. 그것조차 안 하면 그거 안 하는 이유가 인원이 없어서 안 한다면서요. 많이 뽑아줄게 한 100명 뽑자. 나도 하고 남아 도는 변호사도 많은데 그냥 저는 그 논리 자체가 그 직역의 이기주의가 네. 딱 반영된 게 아닌가 아니 그리고 설명 생각합니다. 자체가 제가 열받았던 건 뭐냐면은 이런 논의는 신중하게 해야 된대. 네. 근데 왜 이재명 재판은 신중하지 않게 빨리 했냐 이겁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 얘기가. 조국혁 신당 박은정 의원이 공개한 지난 5년 동안의 대법원까지 결과의 시간 평균 이제 3.3년인데 이재명 후보 당시 대표만 34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3.3년과 34일의 괴리는 어마어마한 것이고 그럼요. 가장 오래된 거는 최저임금인가 뭐 임금 관련된 문제에 7년 걸린 것도 있어요. 근데 34일만 했다는 건 완벽한 정치 개입이자 선거 개입이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 사회의 최종 끝판왕으로 분류됐고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았었던 대법원도 이제 의심해야 된다. 견제해야 된다가 처음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가 상권 분리고 견제와 균형인데 대법원을 견제와 균형을 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증언이라면 흔들림 없이 저는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할 사람 많습니다. 누가 안 하고 싶어 그럼요. 하겠어요. 네. 그래서 그 이탄희 의원이 지금 정치 활동하지 않지만 증언 관련된 내용을 미리 마련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양승태 코트의 사법농단의 피해자로 이제 나와서 국회의원이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대법원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어요. 법원행정처를 거쳐서 법원행정처장이 보통은 대법관이 되는 루트였고 그러다 보니 그때 뭐 임종헌인가 그 사람 막 맞아요. 빨리게 하면서 도망가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억제기가 그 당시는 한 사람의 피해자로 귀결이 돼서 잘 안 보였는데 알리는 데 역할을 했다면 이번에는 모든 국민이 알았으니까 이제는 용기를 좀 더 내셔도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도 개혁이라는 게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 제도 개혁이 참 어렵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국회 여당이 다수가 아닐 때 어려운 거예요. 지금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사실은 앞으로 제도 개혁은 충분히 전 논의가 됐다고 봅니다. 조희대가 한 행동 때문에 다 논의가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그 전에 다 얘기가 됐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제도 개혁을 하려면 뭐 공청회도 겪고 그러면서 의견 수렴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줄여줬고 다 했단 말이에요.
앞으로 국회가 지금 다수인 이상은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경제 이렇게 이런 거 신경 쓰고 민생 이렇게 하고 네. 하면서 이 법안을 이제 올려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법이 올라오면 서명 도장 무슨 뭐 특검법 방송법 도장만 찍어주면 돼요. 네, 그럼 네, 그게 네. 그냥 다 개혁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 사람들이 좀 착각에 빠져 있는 게 막 뭐 무작정 개혁한다 하는데 어쨌든 간에 다수당의 다수석을 갖고 있다면 개혁은 바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건데 2달 안에 다 끝날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한만 떠들어 봐라. 네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 퇴장해라. 그럼 그대로 통과된다. 이제 저희 대화가 말미로 치닫고 있는데 저 소리 했나요? 제가? 최근에 이제 정말로 이제 그 인선 작업들이 많이 발표가 되면서 우리 국민들을 설레게 하고 들뜨게 한 부분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있었던 인선 중에서 네. 가장 좀 이렇게 좋아 보였던 인선은 뭐였습니까? 저는 뭐 대부분 다 좋았다라고 보고 다만 이제 그 국정원장 인사가 이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되셨어요. 결국은 대북관계 개선을 정말 세게 한번 해보겠다라는 의지로 해석이 되는데 문재인 정권의 마지막 국정원장 이제 박지원 원장이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을 국민의당 시절에 욕을 했었던 사람을 국정원장으로 다시 데려왔던 이유가 결국 대북관계 개선이었거든요. 풀어야 되니까. 네, 네. 끝내 안 됐습니다만 전 통일부 장관을 다시 한 번 더 국정원장으로 데려온다는 것은 정보기관을 어떻게 쓰겠다는 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또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국정원장을 우선 배치했다라는 그 사인이 참 좋았고 요 부분도 이제 저희 세대가 조금 달라진 부분이긴 한데 김경수 지사가 예비 경선을 할 때 통일부를 평화협력부로 개칭하자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도 2016년 낙선하고 2018년 제 책에서 평화협력부로 개칭하자라고 썼었어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통일은 완벽하고 궁극적인 목표로 두되 그 이전까지는 뭐 거주 이전 자유까지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의 개성공단보다 훨씬 더 큰 경제 협력을 통해서 더 이상 뭐 미사일을 쏜다고 해서 우리 증시가 휘청거리거나 뭐 그런 일이 없는 상태의 평화 협력은 만들어 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표를 할 수 있는 부처 명칭 개선부터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개칭. 네. 근데 그것까지 이번 정권에선 저는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어떻게 보면 국무총리나 비서실장이 가장 크고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잘 보이지는 않지만 이종석 국정원장이 저는 기대가 크고 좋습니다. 변호사님은 어떤 인선이 좀 좋아 저는 보였습니까? 강훈식 네. 비서실장 눈에 네. 띄더라고요. 뭐 방송을 참 오래 했고 오랫동안 알던 이제 거의 내 또래가 비서실장 하나 그러니까 이제 이런 대단해 생각도 진짜 들었어요. 나이가. 예. 저보다 2살 많아요, 2살.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비서실장을 나이는 아닌데 우리 또래가 근데 70년대생이고 50대 초반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비서실장을 이제 맡았고 충분히 잘해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문제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 톱니바퀴처럼 움직이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윤석열, 정진석, 윤석열 얘네 김대기였나? 네 맞아요. 김대기. 뭐가 안 맞아요. 윤석열 첫 비서실장 윤석열 막 술 먹고 김대기는 어디 가서 딴짓하고 이런 느낌인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딱 톱니바퀴 같은 느낌이거든요. 비서실장도 비서실장을 뭐 권력이나 어떤 그쯤 권한을 행사하기보다는 대통령이 지시하는 걸 제일 잘 만들어서 올리고 실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는 최고의 적임자를 뽑았다. 그러니까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아산이 너무 쉽지도 좋죠. 않아. 네. 좋아요. 아니 왜냐면 너무 본인한테 좋은 거 3번이나 그러니까. 됐으니까. 네. 그 쉽지 않은 지역구고 보궐로 넘겨줘야 된단 말이에요. 네. 국무총리는 뭐 상관이 없지만 그런 판단을 본인이 하기에 만만치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도 좀 성장을 하고 저기 성장하기보다는 이게 훈식 형님 이제 마지막 형님을 그럴게요. 이 형님께서 이재명 대통령 성불에 초반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때 정말 큰 일들을 많이 해야 된다. 네. 대통령이 원하는 일들을 잘 해주기를 바랍니다. 아니 처음에 하나만 더 여쭤보면은 네. 강훈식 비서실장의 가장 큰 장점은 사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겁니까? 꾀돌입니다. 깨돌이. 꾀돌이고 귀엽지 않습니까? 나만 그러나? 꾀돌이고 깨돌이에요. 예. 열정가하고 꾀돌이에요. 열정과의 깨돌이다. 막 이런 느낌. 네. 이런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만. 열정과의 깨돌이니까 MB 생각나는. 아니, 저도 그 취향적 영역이나 다른 거 하면서 네. 김민석 수석이랑 일을 많이 해봤는데 예. 제가 만났던 사람들 중에 가장 회의가 빨리 끝난 사람입니다. 너무 회의가 빨리 끝나요? 너무 똑똑한 사람이라서 말하면 뭘 원하는지 바로바로 캐치하는. 그래서 그래요? 아마 대통령께서 믿고 맡기는 총리로 김민석. 야, 그런 스타일이구나. 네, 그런 스타일 업무 수행 처리 속도가 굉장히 빠른 타의 추정을 보라는 그런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이 원하는 걸 총리가 가장 빨리 구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라서 선택한 것 같고 강훈식 비서실장 같은 경우 저도 이제 말씀하셨던 그 궤도리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후보님께서 가지고 있는 흔히 말하는 정도의 길 이외에 반짝반짝하는 그 아이디어가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많아요. 다만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이제 벌써 짤이 돌아다니는데 체력적으로. 아니, 저랑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성향이 강훈식 비서실장 저랑 저 같은 사람들 비슷해요. 뭔가 아이디어를 막 하고 막 반짝 떠올라서 주면 일을 하는 사람 따로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강훈식 비서실장은 임명될 땐 좋았지. 지금 퇴근 안 하고 회의하니까 비서실장이 사진이 계속 나올 때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힘들어서. 그래서 비서실장님이 체력 관리 잘하셨으면 좋겠다. 네. 저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선거 전날에 만났어요, 공교롭게. 아 진짜요? 뭐 그 글을 만난 게 예. 당사 잠깐 방송하러 갔다가 예. 만났는데 아주 막 밝더라고. 그래, 뭐, 형 뭐 하나 이렇게 뭐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느낌 그게 왔구나 그때. 이틀 있다가 딱 나오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벌써 또 하려고 이제 생각을 하셨구나. 야. 왜냐하면 두 자리는 반드시 빨리 필요한 자리거든. 국무총리 비서실장 잡아야 되니까 맞아요. 아마 뭐 최소한 딱 결과 나오고는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봤을 때는 저는 너무 잘할 것이다. 인선이 잘했다. 그리고 뭐 사실 지금에서 뭐 지금 빨리 뭘 일을 해야 되는데 뭐 뜸들여서 인선할 시기는 사실 없거든요. 잘했다고 믿고 갑시다. 아니 보니까 요를 하면은 이재명 대통령은 정말 일 처리 잘하고 머리 좋은 사람 좋아하는 것 딱 같아. 그대로요. 보니까 딱 그런 그대로요. 느낌이야. 내가 보니까 막 허세 부리고 멍청한 애들 네, 안 씁니다. 좋아해. 그냥 알맹이 있어야지 허세 또 부려도 봐. 일 잘하면 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일 잘하면 돼요. 음. 꽤 부리고 꽤 부린다는 게 이렇게 요령 부리는 게 아니고 재치죠, 재치. 재치가 재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재치가 네. 매우 있는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21대 대선 결과와 새 정부의 당면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정말로 이제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지냈는데 두 분 그래도 마지막으로 이재명 정부 새로 개막했으니까 네. 당부하고 싶으면 한마디씩 들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늘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를 구가하다가 이제 대통령이 되셨는데 이제 민주당 지지자 여러분 그 긴장 풀면 안 되는 게 이제 국정 수행 지지율입니다. 대통령 수행 대통령 지지율이라고 이제 보통 이제 변경해서 부르는데 그거 잘 지켜주셔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개혁의 동력을 가질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도 또 전화 오면 전화 잘 받아주시고 응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변호사님도요. 지금 올해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올해 할 수 있는 걸 다 좀 거의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은 경제만 보시는 척이 아니고 경제 보시는 아니고 국회에서 이제 해줄 겁니다. 국회에서 네. 다 올리고 또 사법 기능은 특검에서 내란을 마무리할 겁니다. 이 수레바퀴인가요? 갈 겁니다. 대통령 경제, 국회에서 제도개혁, 그렇죠. 입법, 그리고 특검이 사법 역할을 할 겁니다. 그게 아마 올 연말까지 정리가 되면서 우리나라가 바로 될 것이다. 기대하셔도 너무 좋은 좋습니다. 기대하세요. 빌리브. 날 믿으라는 게 아니고 마지막에 믿어 좋다. 방 럼프 같았는데. 믿어라.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지윤 변호사, 오창석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국경의 정치비상구는 내일 오후 4시 인물비상구로 찾아옵니다. 탐구 인물은 김민석 총리 지명자,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안보실장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